안녕하세요. 오늘도 화창한 주말 아침입니다. 정호의 결혼식이 있어서 나가기 전에 지금 다 끝내고 올려야 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어,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학습 이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발달 이론을 했었는데요. 발달 이론하고 함께 이 학습 이론이 교육 심리학에서 가장 주요하게 다루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학습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생각하기 전에 인간 발달하고 학습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했었지만 인간 발달과 마찬가지로 학습이란 것도 인간의 변화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이때 인간의 변화라는 건 관찰할 수 있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심리학에 대해서 뭐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지만 심리학은 철학이 아니고 어떤 자연과학적 입장에서 탐구를 해나가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관찰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인간 변화라고 해서도 행동의 측면, 이제 대표적으로 행동의 측면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 이제 발달이라는 것은 학습과 비교해 볼 때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생애 전체의 종단적인 변화라는 거를 좀 다루고 있다면, 그래서 이제 방향성의 문제라는 것들이 좀 나타나고요. 그에 비해서 학습이라는 것은 좀 더 미시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그 인간의 변화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이라는 게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논의한다면, 역시 학습도 환경과 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맞지만, 여기서는 이 환경과 유전의 어떤 상호작용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기보다는 환경과 유기체의 어떤 내부의 어떤 기제들이 어떻게 작용하는가가 이제 중심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해서는 학습 이론을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그 후에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이제 오늘 학습 이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학습 이론은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행동주의 학습 이론, 인지적 학습 이론, 정보 처리 이론. 요 세 가지가 이제 교재에서 다룬 부분이고요. 그 다음 여기에 최근 주목받고 있는 구성주의 학습 이론도 여전히 학습 이론의 중요한 이제 그 분야로 이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성주의 학습 이론은 오늘은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은 아니고요. 강의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지난 시간 이제 발달 부분에서 다루었던 내용과 좀 이렇게 결합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다룰 학습 이론은 행동주의 학습 이론입니다.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당연히 행동입니다. 근데 이 행동이라는 것은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서뿐만 아니라 심리학 전체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행동이라는 것이 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냐면, 사실 심리학이라는 것이 다루는 영역은 심리입니다. 문제는 이 심리란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뭐 일전에 얘기한 바가 있지만 철학에서 심리학이 분리되어 나올 때 이 철학과의 어떤 차별성을 보여주는 어떤 그 방법론적인 틀로서 심리학은 자연과학적인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자연과학적인 방법이라는 게 객관적인 관찰, 그리고 입증,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어떤 증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사실 심리라는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관찰 가능한 현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심리라는 것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를 눈에 보일 수 있는 관찰 가능한 지표로 만들어준 것이 바로 행동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말하는 행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행동, 상식적인 개념하고는 다르게 이 인간의 심리를 관찰 가능하게 하는, 보여주는 어떤 지표로서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행동의 변화라는 건 사실상 심리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행동주의 학습 이론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학습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사실 철학에서 심리학이 분리될 때 가장 이제 그 우선적으로 제기된 심리학의 이론이 행동주의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 행동주의 이론에서 이제 주요하게 다룬 분야가 이 학습 이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행동주의 학습 이론은 그런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여기서 학습이라는 것은 행동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행동의 변화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사실상 학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적 의미의 학습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행동주의 학습이론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변화, 그 자체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 인지적 학습 이론이라든가 정보처리 이론 같은 경우는 요 행동으로 그것을 관찰 가능하고 그것을 입증하고 그 뭐 연구를 진행하긴 하지만 그 이면에 또는 그 전제에 인지 과정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서는 일단 그 이전의 전제라든가 그 이면의 인지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를 아예 상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변화, 이것이 심리의 변화이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의 심리의 변화가 바로 학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학습이라는 게 행동의 변화라고 보면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이 바로 학습 과정이 되는 거고요. 이 학습 과정을 여기서 어떻게 보냐면 조건 형성으로 봅니다. 여기서 조건 형성이라는 건 조건과 조건 반응이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조건 형성의 두 가지 종류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과 작동적 조건 형성, 이 두 가지입니다. 사실 행동주의 학습 이론, 우리가 이제 많이 적용하는 행동주의 학습 이론은 대부분 작동적 조건 형성에 준해서 어떤 이제 실천적인 원칙이라든가 응용이라든가 이런 분야들이 나오는 것이죠. 먼저 고전적 조건 형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는 건요, 조건 형성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고전적 조건 형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론가는 파블로프고요.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있을 파블로프의 이제 개실험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는 얘기일 겁니다. 걔가 이제 그 고기를 보면 침을 흘리게 되는 이거 같은 경우는 무조건 자극, 그러니까 고기라는 무조건 자극에 대해서 침이 나온다는 이 무조건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거는 정말 우리 어떤 정서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대단히 생리적인 반응인데요. 지난 시간에 뭐 정서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 생리적 반응하고 주관적 반응이 사실 모호하게 다 이 심리학의 영역으로 지금 포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 형성이라는 거는 이 무조건 자극에다가 조건 자극을 결합했을 때 조건 반응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제 개가 고기를 보고 침을 흘리는데 고기를 줄 때마다 종을 울리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종을 울리는 건 조건 자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것들을 이제 이런 자극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고기를 주지 않고, 그러니까 고기를 주든 안 주든 주기 이전에 종을 울리게 되면 개가 침을 흘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무조건 자극에서 무조건 반응이 있었다면 나중에는 조건 자극에 의한 조건 반응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럴 때 이 조건 자극에 의해서 조건 반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조건 자극과 조건 자극을 결합시키는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무조건 자극과 조건 자극을 결합을 했을 때 조건 반응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바로 학습의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조건 반응을 이제 학습의 결과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전적 조건 형성에 대해서 중요한 개념으로는 자극 일반화,
변별, 소거, 자발적 회복과 재조건 형성 네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자극 일반화라는 거는 이 조건 자극이었던 원래의 종소리하고는 좀 다른 종소리 또는 벨소리를 울려줄 때도 조건 반응이 개가 침을 흘리는 조건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별이라는 건 이 자극 일반화가 일어나긴 하지만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유사 자극이 제시가 되면 처음에는 구분을 못해서 자극 일반화가 일어나지만 나중에는 그것들을 구분하게 된다는 걸 변별이라고 얘기합니다. 소거라는 건 이 조건 자극에 대해서 자극 일반화가 일어나거나 변별이 일어나거나 어쨌든 이제 조건 반응이 일어났는데 이 조건 반응이라는 게 이 조건 자극이 무조건 자극하고의 이 결합이 해제되면 예를 들어서 계속 종을 울리면 고기를 주는 이런 이제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을 결합하는 행동이 일어났다가 그것이 아니라 종만 계속 울리게 되는 이 결합이 해제되게 되면 이 조건 반응도 사라지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걸 소거라고 하죠. 근데 마지막으로 자발적 회복과 재조건 형성은 이 소거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종을 울리게 되면 이 다시 한번 동일한 침을 흘리는 조건 반응이 일어난다는 걸 자발적 회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자발적 회복은 일시적으로 일어났다가 다시 소거가 됩니다. 소거가 됐다가 다시 이 무조건 자극과 조건 자극을 또 결합해서 제시하게 되면 다시 조건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이때 조건 반응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처음의 조건 반응보다 훨씬 강고한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재조건 형상이라고 구분해서 부릅니다. 여러분, 이 이론은 매우 무서운 이론입니다. 이건 인간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니까요. 그 없던 행동을 하게 만들 수도 있고 하던 행동을 못하게 막을 수도 있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는 건 바로 그 점을 지적하는 거고요. 이 심리학이 가진 어떤 힘을 정말 근본적으로 보여주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그런 그 인간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조건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무조건 자극하고 결합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 무조건 자극에 대한 인간이 이 무조건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 인간 행동의 통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두 번째, 작동적 조건 형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동적 조건 형성이라는 건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이 보여주었던 어떤 인간 행동의 통제 가능성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훨씬 세련되게 이 행동 통제를 할 수 있는 기제나 방법들을 제시하는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론가로는 손다이크와 스키너를 들 수 있고요. 특히 스키너 같은 경우가 끼친 영향이 매우 크죠. 스키너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비둘기나 쥐실험을 통해서 작동적 조건 형성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비둘기나 쥐실험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비둘기하고 쥐한테 이제 좋아하는 먹이를 줄 때마다 이제 지렛대를 누를 때마다 먹이를 주는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먹이를 좋아하는 이건 사실 그 좋아하는 이 욕구 같은 경우는 무조건 자극에 대한 무조건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것들을 이제 특정한 행동, 지렛대를 누른다라는 어떤 이제 행동을 유도하는 것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작동적 조건 형성에서는 이때 이 행동의 빈도수나 강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동적 조건 형성이라는 건 유기체의 행동에 적절한 환경작을 가함으로써 행동의 빈도를 조정하는 것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작동적 조건 형성을 통해서 새로운 행동 패턴을 낳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조건 반응 하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 행동이 훨씬 지속화하거나 또는 이것들의 강도를 조정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훨씬 이제 정교하게 인간의 행동 통제가 가능해지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작동적 조건 형성에서 중요한 개념이라는 게 강화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화가 있습니다. 강화는 정적 강화, 부적 강화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강화와 대비적인 개념으로서 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강화와 벌 외에 또 이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 나왔던 소고와 자발적 회복,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이제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정말 무서운 게 나옵니다. 강화 계획이라는 게 나타나거든요. 먼저 강화물에 대해서 살펴보면, 강화물이라는 거는 새로운 행동 패턴을 낳게 하는 환경 자극을 의미합니다. 이때 환경 자극은 유기체를 기준으로 볼 때 선호 자극이 있고요. 그다음에 혐오 자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선호 자극을 정적 강화물이라고 하는 거고, 혐오 자극을 부적 강화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는 둘 다 강화를 의미합니다. 이 부분 좀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요. 부적 강화 때문에. 이건 둘 다 강화를 의미합니다. 정적 강화라는 건 정적 강화물을 통해서 정적 강화물을 제공함으로써 강화를 이루는 걸 정적 강화라고 하는 거고요. 부적 강화라는 건 부적 강화물, 즉 혐오 자극을 제외함으로써, 이것을 빼줌으로써 강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부적 강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다 강화인 거고요. 강화라는 건 행동의 빈도를 높이는 걸 의미합니다. 이에 비해서 벌이라는 건 이 강화와 대비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식적인 개념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벌이라는 건 행동의 빈도를 낮추는 걸 벌이라고 보는 거죠. 강화하고는 이제 반대의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화라는 게 정적 강화물을 제공하거나 부적 강화물을 제거하는 것에 의해서 가능해진다면, 벌이라는 건 정적 강화물을 제거하거나 부적 강화물을 제공함으로써 이 행동 빈도가 낮추어진다고 보는 거죠. 사실 일상적 개념에서는 정적 강화, 부적 강화를 상이라고 보기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벌이라는 거를 일반적인 의미에서 벌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고와 자발적 회복이라는 건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 이미 설명한 부분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강화 계획입니다. 이 강화 계획이 무섭다고 한 건 뭐냐면, 이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는 어떤 인간 행동의 통제 가능성만을 보여주었다면, 이것은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처방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여기서 이제 작동적 조건 현상이라고 해서, 작동적의 의미가 뭐냐면 이건 한마디로 조작적의 의미와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조건 형성 자체를 조작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 조작을 통해서 인간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를테면 강화물을 빈도를 어떻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것을 뭐 일정하게 준다든가, 아니면은 또 이거를 이제 좀 간격을 다르게 한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조작적인 행위를 통해서 인간 행동을 훨씬 정교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강화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행동주의 학습 이론의 한계가 무엇일까요? 한계 이전에 행동주의 학습 이론의 가능성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상당히 위험한 이론이 되겠죠. 두 번째, 행동주의 학습 이론의 한계란 무엇인가? 여기서는 이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서는 강의 시간에 다시 논의를 할 거고요. 다만 이 정도로 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 자극을 통한 행동 변화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또 다른 유발 요인인 인지 능력을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인식의 수동성 혹은 환경적 영향의 일반성만 가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행동을 유발하는 환경 자극 이외에 또 하나의 변인으로서 인지 능력이 있고요. 이 인지 능력에 의해서 동일한 환경 자극에 대해서도 인간은 다른 반응 형태를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학습자는 강화에 단순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라는 부분이 이제 사실 동일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행동주의 학습 이론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복합적인 또는 대단히 고차원적인
어떤 그 학습이라든가 행동 변화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인지적 학습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지적 학습 이론이라는 건 행동주의 학습 이론을 기반으로 또 그것과 대비해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여기서도 학습이라는 건 사실 관찰 가능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심리학이니까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행동 변화로 연구가 가능해집니다. 그렇지만 행동주의 학습 이론이 어떤 단순한 외부에서의 환경 자극에 의해서 행동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본 거에 비해서 인지적 학습 이론은 환경 자극에 의한 조건 형성보다는 유기체의 인지 활동에 의해서 학습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차이입니다. 이 경우에는 학습의 주체로서 인간의 능동성이나 나아가 자기 조절 능력이 부각되죠. 아까 좀 전에 이제 행동주의 학습 이론의 한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동일한 환경 자극에 대해서도 인간이 동일한 어떤 반응으로서의 행동 변화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 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적 학습 이론이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인지적 학습 이론의 종류는 크게 형태주의 학습 이론하고 사회인지 이론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형태주의 학습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건 다시 또 게스타트 지각에 대해서 설명한 이론가가 있고요. 통찰 학습에 대해서 설명한 이론가가 있습니다. 베르트하이머하고 쾰러. 이 학자들에 대해서는 이름 정도는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게스탈트 지각을 가장 잘 설명하는 건 교재 171페이지의 그림입니다. 한번 보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강의 시간에도 좀 더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통찰학습이라는 거는 이제 켈러의 원숭이 실험에서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는데요. 원숭이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어떤 순간 이제 깨달음을 통해서 천장에 매달린 바나나를 먹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의 시간에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인지 이론입니다. 대표적인 이론가로 반듀라를 들 수 있습니다. 반듀라의 이제 사회인지 이론 같은 경우 중요한 개념이 관찰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관찰학습이라는 거는 이 행동의 변화라는 것이 관찰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습 과정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관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모방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 단지 모방,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하는 것 이상의 학습이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이 그 유기체에게 내면에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고 의미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런 내면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인지 활동을 보여준다고 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인지적 학습 이론에 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로서 이제 대리적 강화와 벌이라는 건데요.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서 나왔던 강화와 벌을 유기체가 직접 겪지 않고도 다른 어떤 유기체가 그 받는 강화나 벌을 통해서 그걸 관찰함으로써 또 동일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환경 자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응했다기보다는 그걸 관찰하고 판단한 인지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리고 역시 또 비슷한 맥락에서 학습과 수행이 다르다고 보는 겁니다. 아까 이제 모방하고 다르다고 했는데요. 모방이라는 거는 단지 하나의 수행이라고 볼 수 있다면 학습이라는 것들은 그걸 내면화해서 지속 가능하고 그래서 그 어떤 눈앞에서 모방했던 그 행위가 사라지더라도 동일한 행동들이 다른 상황과 다른 장면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경우 이런 것을 학습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 또 하나 나타나는 게 지연된 모방. 이것도 이제 어떤 인지 과정을 설명해 주는 중요한 예로서 이제 당장 보고 그것을 당장 따라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 이후에 그러한 모방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환경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인간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응, 환경 자극을 매개하는 역시 인지 과정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 관찰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해서도 이 사회인지 이론에서는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주의 집중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파지 과정,
행동화 과정, 동기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각각의 어떤 이 과정들에 대한 설명들은 행동주의 학습 이론이 인간의 행동 통제를 학습으로 본다고 할 때 그것들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처방적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큰 시사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이 학습이라는 것들을 하나의 인지 과정이라고 볼 때 그것들을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에 있어서 대단히 많은 시사를 주는 개념들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강의 시간에 시간 있으면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동의 자기 조절. 여기서는 수행 기준과 지각된 자기 효능감 두 측면에 대해서 교재에서 논의하고 있는데요. 행동의 자기 조절이 가능하다는 건 진짜 행동주의 학습 이론하고 인지적 학습 이론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행동주의 학습 이론 같은 경우는 그 유기체가 유기체의 어떤 의지라든가 또 유기체의 지각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별개로 또는 자동적으로 어떤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유기체의 반응이 나오는 거라고 본다면 인지적 학습 이론 같은 경우는 유기체의 어떤 능동성과 자율성과 어떤 그것에서의 반응에 있어서의 여지를 부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행동의 자기조절이라는 건 가장 적극적으로 그 유기체의 어떤 이제 운신의 여지를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이를테면 수행 기준이라는 건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건 자극에 대한 단순 반응으로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한 목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가 달라짐에 따라서 동일한 환경에서도 다양한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는 거죠. 지각된 자기 효능감 같은 경우도 이 수행 기준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행동을 어떤 다양하게 변화시키는 중요한 기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 경우는 이제 이 지각된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요. 이건 뭐냐면 되게 주관적이라는 거죠.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얼만큼의 능력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신을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때 이 자기 효능감이 자아 존중감하고는 조금 구분되는 개념인데요. 자아 존중감이라는 거는 되게 일반적인 의미라면 지각된 자기 효능감이라는 건 훨씬 이 특수한 영역에 적용되는 개념으로서 이 특수한 영역마다 각 영역마다 이 자기 효능감이 되게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자기 존중감이 있다 없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반면에 이 지각된 자기 효능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학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기 효능감이 높지만 예술이라든가 체육에 대해서는 자기 효능감이 낮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전체적인 자아 존중감이 낮다고 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일반적인 자아 존중감과는 구분해서 각 영역별로 이제 별개의 자기 효능감들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보처리 이론입니다. 정보처리 이론도 학습 이론의 하나라고 보는데요. 과연 이것을 심리학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뭐 행동주의라든가 또는 뭐 인지주의라든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단순 이제 그 방법론 차원에서 인간 행동의 변화를 주요 이제 연구 영역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기제를 어떤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조명하고 있다면 이것은 학습을 컴퓨터의 정보 처리 과정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컴퓨터를 만들었고요. 그 이제 컴퓨터 자체를 이제 발전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인간의 어떤 인지 과정을 컴퓨터에 적용하려는 시도들이 있는 다른 한편으로 컴퓨터에서 이루어지는 정보 처리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역으로 인간의 학습을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보 처리 이론인 거죠. 그래서 이 경우 학습 과정이라는 건 정보의 입력과 입력된 정보의 처리된 정보의 출력을 의미하게 됩니다. 좀 전에 다루었던 행동주의라든가 인지주의 학습이론하고는 또 대단히 좀 결이 다른 이론이 되겠죠. 그래서 정보처리 이론의 종류 같은 경우는 작업기억 이론과 병력 분산 처리 이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작업기록 이론이라는 거는 인간의 인지 과정 중에서 기억에 포커스를 두고 이제 그 기제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이제 그 인간의 인지 과정 중에서 기억이란 부분이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의 정보 처리 과정에 비유해서 그걸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작업 기억 모델이 있고 그것에 대한 대안 관점 정도가 있는데요. 작업 기억 모델이라는 건 이제 베들러와 히치라는 학자가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 성분으로 작업 기억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중앙 집행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문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이제 의문수만로가 있고, 그 다음에 시공 정보를 처리하는 또 이제 또 다른 경로가 있다고 보면서 이 세 가지 성분으로 이제 우리 인간들의 작업 기억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모델링한 것이 교재 182페이지에 나온 그림입니다. 보면은 거기 이제 작업 기억 모델의 간단한 도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중앙 집행부를 중심으로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들이 이를테면 그 성분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다른 처리 과정을 거친다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에 비해서 대안적 관점이라는 거는 작업 기억이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작업 기억의 한계와 정보 처리와의 관련성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처리와 저장을 이제 동시에 수행을 하게 되다 보면 처리하고 저장 간의 성능 교환이 일어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저장 공간을 필요로 하는 과제 같은 경우는 정보 처리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기억과 저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이런 어떤 이제 처방책들이 이 대안적 관점에서 논의가 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병렬 분산 처리 이론이 나오는데요. 이 병렬 분산 처리 이론이라는 거는 글쎄요, 이를테면 이제 기계학습,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걸로는 그 알파고의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이제 동일한 맥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컴퓨터가 어떻게 정보를 인식하고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처리하느냐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연구하는 분야들이 있는데 그걸 이를테면 이제 머신러닝 기계학습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딥러닝이라는 거는 그 기계학습의 한 분야예요. 분야인데 그것들이 이제 굉장히 한마디로 히트를 친 거죠. 알파고를 통해서. 그리고 이 병렬 분산 처리 이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런 기계학습의 어떤 이론적인 그 기반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그 원리를 통해서 인간의 인지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이론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연결 체제라는 건데요. 연결 체제라는 거는 이제 사실 우리 인간의 신경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각 신경망이라는 건 단자라는 요소를 갖고 있고요. 수많은 단자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단자들은 다른 단자와 어떤 연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이 단자가 먼저 이제 신호를 받게 돼서 맞게 되면 다른 단자로부터 신호를 받게 되면 활성화가 이루어지고요. 이 활성화를 통해서 연결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각 단자와 단자가 어떤 이제 그 중층적으로 여러 복합적으로 연결될 경우 이것이 이제 연결 체제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학습 과정과 학습을 이 연결 체제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학습 과정이라는 건 경험을 통한 단자의 연결. 이게 바로 이제 인지 과정이자 학습 과정이라고 보는 거고요. 학습 또는 학습의 결과라는 건 뭐냐면 연결의 강도 변화를 통한 체제의 변화를 바로 학습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도대체 이게 무슨 학습이냐 이렇게 생각하게 될 텐데요. 교재에 나온 예를 잠깐 뭐 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은 여기에는 이제 그 어떤 김갑식이라는 40대 남자 사원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기존의 어떤 정보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다른 부하 직원으로 뭐 30대에 뭐 누구 뭐 순이라든가 뭐 정무광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뭐 여성이라든가 남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의 기존에 대해서 갖고 있는데 이런 이제 기존의 어떤 정보들과
이제 새로 들어오는 정보, 예를 들어서 새로운 누구라는 사람이 이제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이제 결합이 되는 거죠. 연결이 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일정 정도의 어떤 인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일종의 이제 학습이라는 거고, 보는 거고, 그 학습이라는 건 결국 기존에 있던 어떤 단자들이 이제 서로 연결되면서 뭐 활성화되거나 연결되거나 이러면서 이 체제가 변화하는 과정. 이게 이제 학습이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마치기 전에 생각해 볼 문제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인간과 사회를 보는 사회학적 관점과 심리학적 관점의 차이는 무엇인가? 지지난 시간에 계속 이제 사회학적인 그 교육 사회학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인간과 평등이라든가 공교육 제도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또 근저에는 발달과 뭐 또 학습이라는 식으로 그 교육 심리학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들에 대해서 좀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 사회학적 관점하고 심리학적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 사실 이 둘 다는 인간과 사회에 대해서 공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것들이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교육을 설명하는 관점으로서 사회학적 관점과 심리학적 관점의 한계가 무엇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지난 시간부터 이렇게 자꾸 제기를 하고 있는데 되게 이런 식으로 이제 추상적으로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